아까 말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직원들을 여기에다가 상주를 시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아시아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 대지마가 되겠습니다. 네덜란드가 종교를 포기하고 네. 그런 어떤 무역 이권을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럼 이어서 네. 네덜란드의 일본 무역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에도 막부의 대지마? 네네. 혹시 무슨 내용인가요? 네, 그 대지마라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코지마는 알죠. 네. 코지마는 뭔가요? 안마의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네.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이 그림 보시면 사무라이입니다. 네. 사무라이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일단은 뭐 사무라이 그러면은 쇼군, 그러니까 주군이라고 그러죠. 주군의 네. 절대적인 복종? 이 사진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아, 힌트. 헤어스타일인가요? 사무라이는 칼을 2개를 찹니다. 아, 2개네요. 네, 칼을 하나 차는 건 사무라이가 아닙니다. 그런가요? 네, 아니 뭐 사무라이들의 어떤 그 자기들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무라이들은 칼을 2개를 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무라이라고요. 우리가 산홍공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는 선비사자를 쓰는데 얘네는 무사사자를 씁니다. 아. 그러니까 무사가 거의 한 700~800년 이상 사무라이가 12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일본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황이라고 하죠. 덴노라고 네. 하는데요. 천황은 허수아비였습니다. 교토에 세워놓고 실권이 하나도 없는 허수아비, 그냥 어떤 종교적인 그런 어떤 실체로만 인정을 해왔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사가 지배를 했고 무사의 가장 우두머리를 우리가 대장군, 쇼군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쇼군이 있는 곳을 장군의 천막, 그래서 막부라고 했고요. 네. 그 막부 아래서 한 260개 지역으로 쪼갠 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번 체제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번을 다스리는 건 영주, 다이묘라고 했습니다. 주군. 그러니까 네, 그래서 쇼군 아래 다이묘가 있고요. 네. 쇼군과 다이묘는 사무라이입니다. 이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도 부하를 사무라이를 또 둡니다. 그래서 사무라이는 농민과 차별적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따로 사무라이들끼리만 살고요. 사무라이들은 농민이나 나머지 뭐 상인들과 섞여 살 수가 섞여 살 수 없는 겁니다. 어. 굉장히 고급스러운 당시의 존재였고요. 쇼군과 다이묘는 봉건 농토를, 영주처럼 봉건 농토를 다스리면서 사무라이를 고용해서 이렇게 질서 유지를 하는, 그래서 농민과 달리하고 고급지게. 그래서 우리가 가라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를 거쳐서 에도 막부. 에도는 지금의 도쿄입니다. 그래서 도쿄 지역에서 1603년부터 1867년까지 한 250~60년간 이 에도 막부를 유지를 했는데요. 에도 막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알죠. 임진왜란 때 예, 우리 예. 많이 드라마에서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의 대표적인 인물 3명이 있습니다. 오다 노부가나. 노부가나,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유, 이 사람 알죠. 도쿠가와 이에야스. 네. 이 3명인데요. 사실 그 전국 시대라고 해서요. 이 전국은 전쟁하는 나라입니다. 이 전체의 나라가 전체 아니라 나라가 아니라 전국, 전쟁하는 나라. 그래서 전국 시대에 그 무로마치 막부가 이제 무너지고요. 네. 그 환란기에 이제 전국 시대에 통일을 거의 앞둔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아, 네, 오타인데요. 네, 가나는 초콜릿이죠. 예, 네, 네.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네. 이 센코쿠 시대, 전국 시대를 거의 평정을 했는데요. 네. 거의 평정을 하다가 부하한테 칼 맞아 죽습니다. 절에서. 아니, 사무라이가 배신을 해요? 네. 오. 그랬는데 그 무주공산을 차지한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사실 그 출신 성분이 그닥 좋지 되게 않았는데요. 천민인가? 예. 예, 고추- 그런데 그 노부나가의 그 집신을 이렇게 겨울에 꽉 쥐고 있다가 따뜻하게 해주면서 노부나가가 눈에 들어왔네요. 예, 눈에 들면서 계속 커나서 오른팔이 됐는데 그때 죽은 거죠, 오다가. 그러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듣보잡이 이제 쇼군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임진왜란으로 그 눈길을 돌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이제 당할 수 있으니까. 아니, 저렇게 천한 것이 주군이 됐어? 나는 너를 따를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관심을 돌린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도요토미랑 한바탕 이 권력 싸움을 했던 게 도쿠가와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인데 밀립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오사카에 도요토미가 기반을 뒀고요. 오사카에서 먼 에도로 쫓겨납니다. 그 당시에 에도 도쿄는 늪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낙후된 지역인데 그쪽으로 쫓겨납니다. 네. 그러면서 임진왜란도 안 나갑니다. 일부러.
도요토미가 나가라는데 저는 이 에도 개발을 해야 되니까 있겠습니다. 그게 신의 한 수가 됩니다. 왜냐? 다 죽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길러가지고 나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히데요리가 18살인가요? 그 정도 됐을 때 오사카 성 네, 가봤습니다. 지금보다 굉장히 컸습니다. 한 7배 정도 큰 성이었는데요. 네. 여기 이제 2개의 해자가 있습니다. 네. 해자라고 이제 물 웅덩이인데요. 예, 성 주변에 못 네, 네. 넘어오게 하는. 네, 근데 이제 히데요리한테 계략을 합니다. 도저히 한 달 내내 공격을 하는데 함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자 한쪽을 막으면 우리 조용히 넘어갈게. 라고 해서 해자를 막아줬더니 그대로 공격해갖고 오사카 성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결국 에도 막부가 들어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이 에도 막부는 산킨 코다이라고요. 네. 삼근 교대제라는 걸 둡니다. 왜냐면 믿을 수 없거든요. 다이묘들을. 그러니까 다이묘들을 1년에 한 번씩 오게 합니다. 경년제로. 그래서 오게 하고 갈 때는 처자식을 놓고 가게 합니다. 일종의 인질이네요. 인질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볼모를 잡고 쇄국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묘들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바닷가도 다 막습니다. 다만 대지마만 열어놓고 말이죠. 그 딱 하나만 자유무역 도시 형태로 열어놓은 거네요. 네네. 네. 그래서 대지마 얘기를 잠깐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대지마가 어디 있을까요? 이 그림에서. 저기 안쪽에 항구를 대지마라고 저기 하지 않나요? 네덜란드 국기가 꽂혀 있는 부채꼴 모양 지역이 대지마입니다. 인공섬이거든요. 네. 한자로 출도입니다. 출도. 나가는 섬이다. 그래서 여기는 원래 포르투갈인들이 이쪽에서 거주하면서 무역을 했습니다. 감옥입니다. 해상 감옥. 섬에다 포르투갈인들을 가둬놓고 너네는 여기 나오지 마. 무역만 해. 그런데 포르투갈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와서 포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가톨릭의 성지 차원에서 포교를 열심히 하니까 이 노부나가는 카톨릭을 옹호를 해줬습니다. 네. 오케이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불교 세력을 견제하고 그 규슈 지역이 이미 카톨릭으로 다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문제는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이요? 기독교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결국 에도 막부에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포르투갈인들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네덜란드인들을 합니다. 아까 말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직원들을 여기에다가 상주를 시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포교 활동은 안 하겠다. 그리고 무역만 해라. 무역만 하겠다. 네. 근데 얘네들은 자유주의자답게 종교적인 강요를 안 합니다. 너네 자유야. 그러면서 이 네덜란드 상관이 대지마 원래는 다른 곳에 있었는데 네. 포르투갈인들을 내쫓고 그 자리에 이제 네덜란드 상인들이 와서 이제 거래를 합니다. 주로 이제 광산에서 나오는 은 그리고 도자기. 그런데 은 개발 기술과 도자기 기술은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받아온 겁니다. 임진왜란 때 받아왔잖아요. 네, 임진왜란 때 받아온 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결국 대지마에서 수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수출들이 하나의 동력이 돼서 네덜란드도 굉장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주변의 여러 가지 인도라든지 이런 네. 쪽에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면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아시아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 대지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요.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네덜란드는 왜 종교를 포기하면서까지 일본이랑 무역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 그 은의 생산량 전 세계 생산량의 3분의 1이 이와미 강산, 일본의 이와미 강산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은이 굉장히 교역에 중요했거든요. 특히 네. 중국은 은으로 세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가 은을 가져다가 중국에 주고 물건을 거래하고 받아오고 이걸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의 중개무역도 하고 일본의 중개무역도 하고 그래서 삼각무역 가능성들을 이쪽에서 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덜란드가 종교를 포기하고 네. 그런 어떤 무역 이권을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일본도
얻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난학이라고요. 들어보셨나요? 난학? 우리가 네덜란드를 화란이라고 했습니다. 예, 옛날에. 화란이라고 했어요. 난초 난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난초 난자 화란의 학문이다. 그래서 난학 난각구라고 하는데요. 난카구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네덜란드 학문을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지마에 일본인들이 출입을 하면서 서구 의학을 맨 처음 접합니다. 의학을 먼저. 네, 그래서 서구 의학을 접하면서 해체 신설하고요. 그동안 중국의 그 해부학 책들은 정말 그 뜬구름 잡는 해부학 책이었는데 이 네덜란드 해부학 책은 굉장히 인체 모형과 똑같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일본 의사들이 감탄을 합니다. 네덜란드 학문 최고다. 그러면서 네덜란드 그 서구 책들을 이 공부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네덜란드의 어떤 유럽의 그 당시에 네덜란드가 세계 1위의 나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네덜란드의 학문들을 난학이라고 해서 굉장히 파고들어서 공부를 했고요. 쇼군은 1년에 한 번씩 네덜란드 상관을 부릅니다. 네. 그러면서 풍설서라는 걸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네 네덜란드 상관이 이 주변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한번 읊어봐. 그러면서 화란 풍설서를 받으면서 이 나름의 그러니까 국제 정서를 익히고 그렇죠. 네. 이 해금 정책을 좀 더 얘기를 하면 사실 해금 정책의 시장은 명나라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나라 전에 중국은 이 내부 운하를 팝니다. 네. 내륙의 운하를 파기 때문에 운하를 통해서 뭐 양자강이라든지 네. 이런 운하를 통해서 모든 무역과 이 거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네. 굳이 바다를 이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다를 이렇게 허용을 하면 왜구들도 드나거리고요. 외적들도 들어오고 또 해안 지역이 발전하면서 이게 중앙 무대를 또 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금령을 내립니다. 그 해금령을 받아들인 나라가 우리나라와 일본입니다. 그러면서 바다를 막았는데 우리나라는 아예 바다를 막고 중국과의 무역만 해왔는데 네. 일본은 유일하게 대지마를 열어둔 거죠. 그래서 대지마에서 이 유럽과 소통을 하면서 그게 나중에 결국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게 이제 메이지 유신이거든요. 그래서 네. 메이지 유신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네. 1868년 그동안에 에도 막부가 한 200년 넘게 일본을 지배했는데 네. 이 에도 막부가 서양에 두들겨 맞습니다. 굉장히 두들겨 맞는데요. 그게 이 구로훈해입니다. 흑선이라고요. 굉장히 무섭게 그렸습니다. 네. 실제로는 이렇게 안 생겼는데 일본인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무섭게 느꼈는데 일본의 배보다 25배나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무섭게 느꼈는데 이 구로훈해가 왜 왔느냐? 이 페리 제독 매튜 페리라고요. 미국인입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도쿄에 입항을 하거든요. 네. 이유는 포경국가 미국의 중요한 기항지 및 보급지로 도쿄가 필요하다 하고 왔습니다. 포경이라는 것은 고래. 네, 고래 잡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석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고래 기름으로 가로등을 썼거든요. 그리고 고래고기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세계 최대의 포경국가인 미국이 이 에도 지역에 오고요. 불평등 조약을 맺습니다. 일본 내 항구를 열고 미국 재판은 미국인이 하고 일본인은 우리 무역에 간섭하지 마. 불평등 조약입니다. 이걸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일본이 이렇게 적용을 하거든요. 뭐 네. 강화도 조약이라든지. 네. 그래서 당시 천황은 반대를 했는데 에도 막부가 그걸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에도 막부 힘없는 애들 정말 무능하구나. 그래서 이 에도에서 가장 먼 조슈번 지금의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가 있는 지역이죠. 네. 그리고 가고시마 현 옛날에 사스마번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에도에서 멀잖아요. 옛날에 에도에서 멀수록 충성심이 낮은 애들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반란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동안 반란이 제압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장 먼 애들. 그래서 지금 지도에서 보면 가장 멉니다. 그러니까 도요토미라든지 이런 관련 후손들이 거기에 번주, 다이묘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 애들이 이제 더 이상 못 믿겠다. 얘네들을. 그리고 자세히 보면 나가사키랑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규슈 지역이랑 가깝기 때문에 서양 문물들을 네덜란드로부터 이렇게 받아왔던 좀 이 선진화된 애들이었고요. 결국 얘네들이 에도 막부의 무능함을 이렇게 반성을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메이지 유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 이게 보이는 천황이 메이지 천황입니다. 그래서 메이지 천황 시절에 그 낡은 제도를 새롭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 교토 촌구석에 있던 천황을 도쿄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도쿄로 데려와서 이제 만세일계라고요. 네. 세상은 천황의 핏줄이 2000년 이상 이어져 왔다. 그러니까 쇼군은 바뀌었지만 네. 천황의 핏줄은 계속 이어져 온 거다. 그래서 천황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 가지 특징이 유럽인처럼 우리가 살아가자. 그러니까 미국인이나 유럽인에게 당했으니 그들과 똑같이 하자. 우리가 진 이유는 체격이 작아서 그렇다. 체격이 작은 이유는 뭐냐? 고기를 안 먹어서 그렇다. 그래서 천황이 앞에 페이지에서 봐서는 전통 일본인 그 복장이잖아요. 예. 근데 서양식으로 바꿉니다. 머리도 자르고요. 전골 요리를 먹습니다.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불교 국가였잖아요. 불교 국가로서 고기 먹는 거에 서툴기도 하고 반발도 심하니까 우리 일본 가면 많이 먹잖아요. 전골 요리. 그때 많이 개발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골 요리를 만들고요. 한 가지 재밌는 건 평민들에게 성을 줍니다. 그 전까지는 뭐 밭전자 다나카라든지 아니요. 그 전까지는 이름만 있었습니다. 아, 이름만 있었나요? 네. 다나카는 성이고요. 네. 이름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주민등록을 만들어서 세금도 내야 되고요. 군대도 보내야 되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무사나 귀족만 성을 가졌는데 성을 만들다 보니까 일본에는 성이 10만 개가 넘습니다.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 집 어딨니? 밭 가운데 있어. 그럼 너는 다나카. 네네네. 그래서 뭐 산기슭에 사는 사람은 야마모토. 그게 이제 PPT에 보듯이 뭐 산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부여를 했고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으로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기에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요시다 쇼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한 30살을 못 돼서 이제 결국 처형이 돼서 에도막부 쪽에 의해서 처형이 됐는데요. 저는 이제 연도를 보니까 너무 네네. 짧아서 단명했나 네네. 생각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에도막부를 비판을 하면서 이 메이지 유신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좀 아는 그 이토 히로부미라든지 이런 제자들을 길러냈거든요. 학교를 세우고 자신의 사상을 가르쳤는데 중요한 사상은 정한론입니다. 한국을 쳐야 된다. 그래서 서양처럼 만들고 우리 이제 조선을 점령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히스토리가 이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요. 1871년 유럽, 미국 등을 20개월 돌아다니면서 서양을 답습을 합니다. 여기에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진에 이토 히로부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 상투를 한 이 가운데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래서 뭐 철도 건설이라든지 광산 개발 이렇게 군수 산업을 급속도로 메이지 유신을 통해 키워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타큐슈라고요. 네. 시모노세키 옆에 있는 도시인데요. 야하타 제철소라고 지금의 강제징용 역사가 있는 곳인데요. 이게 언제 지어졌을 것 같습니까? 제철소가. 글쎄요, 한 1800년대 중반? 네, 1901년에 세워졌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조선 침략과 그다음에 뒤이은 여러 가지 전쟁의 어떤 기원이 되는 1900년대에 지은 거죠. 그래서 전쟁 비즈니스를 일으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나폴레옹이 보여준 전례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전쟁을 10년 단위로 일으킵니다. 먼저 대만에 침략을 한번 했고요. 청일전쟁, 러일전쟁, 1차 세계대전 10년 단위로 전쟁을 일으키는데 청일전쟁 때 투자금의 2배를 봅니다. 이게 3년에서 5년 정도의 예산을 벌어들이면서 야, 전쟁이 부국 강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러일 전쟁까지 쏟아붓고요. 여기서도 사실상 승리를 합니다. 근데 러시아가 돈을 안 줍니다. 배상금을. 그러면서 쫄딱 망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영국 편에 서면서 그 이제 만회를 하는데요. 그 뒤에도 계속적으로 전쟁을 1945년까지 계속 전쟁을 일으키면서 배상금을 받는 전쟁 비즈니스를 했고 그걸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야스쿠니 신사라고요. 원래는 초원사라고 정부군의 어떤 군인들을 이 혼을 모시는 그런 순수한 목적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 14명을 합살하면서 제국주의의 상징이 됐고요. 그 중에 하나가 도조 히데키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육군 대장 출신인데
총리까지 하고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킨 2차 세계대전까지. 네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진주만 공습을 한 그런 사람이죠.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좋지 못한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또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오페라 나비 부인 네. 배경이 나가사키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나가사키 선교사가 이제 들려준 이야기가 소설이 되고 그 소설이 영국에서 연극이 되고 그 연극을 푸치니가 보게 되면서 오페라로 만들어서. 네, 만들었는데요. 내용은 미군 해군 장교 핑커튼 대위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가사키에 거주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나비라는 뜻의 게이샤, 초초와 사입니다. 근데 초초는 원래 귀족 집안이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할복 자살해서 15살 때 게이샤가 되고 아버지의 이제 유언에 따라서 결혼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핑커튼한테 결혼을 해달라고 하는데 핑커튼이 이제 별 생각 없이 뭐 그냥 뭐 계약 동거처럼 결혼을 그렇죠.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를 낳는데 애를 낳고 이제 미국 약혼자한테 갑니다. 그래서 그 케이트라는 미국 약혼자와 결혼을 하고요. 한 3년 있다가 이제 케이트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실은 일본에 자식이 있다. 그러니까 케이티가 쿨하게 그럼 데려와 키우자. 이러면서 나가사키로 갑니다. 그 사이에 이제 초초는 얼굴도 예쁘고 하니까 청혼도 들어오는데 나는 유부녀다 하고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 온다고 하니까 버선발로 나갔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망을 하고 결국 자기 그 방에 들어가서 자살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이 핑커튼이 이 초초의 별명이 버터플라이였거든요. 그래서 버터플라이 외치면서 끝나는 게 이 오페라 나비 부인의 스토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나가사키 가게 되면 나가사키 여담으로 짬뽕. 나가사키 짬뽕 네. 하잖아요. 드셔보셨나요? 먹어봤죠. 네, 그래서 이 나가사키 짬뽕이 유래가 한 2가지 정도 있는데요. 네. 밥을 먹었느냐 하는 중국어 사투리 아니면 일본어 찬펀, 악기음이 뒤섞인다는 그런 2가지 중에 하나의 유래, 여러 유래 중에 하나고요. 19세기 이제 일본이 개항을 하면서 이 중국인들이 쿨리라고 하죠. 노동자들도 많이 오고요. 유학생들도 많이 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유학생들과 노동자들을 위해서 복건성 출신의 화교 진평순 씨가 이 탕사육면을 기반으로 이 만든 게 짬뽕입니다. 이게 돼지 육수, 그 돼지뼈 기반입니다. 네. 그래서 걸쭉하고요. 심지어 오뎅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부산물로 만들었고요. 그 밑에 있는 실제 건물이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 그 나가사키 짬뽕의 원류가 된 그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인천설도 있는데요. 네. 그 산둥성 지역에 초마면이 들어왔다. 그 이모군란 때 들어온 청나라 군대 따라온 사람들이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원래는 1970년대 전까지 우리도 나가사키 짬뽕처럼 허연 짬뽕을 먹었습니다. 근데 70년대 고춧가루가 보편화되면서 이렇게 빨갛게 되고요. 우리 그 짬뽕은 이 해물 베이스잖아요. 예. 그래서 나가사키 짬뽕 가시면 정말 그 걸쭉한 육수 베이스로 맛볼 수 있고요. 라면과 짬뽕의 차이 뭘까요? 면의 차이 아닌가요? 네, 면발을 어떻게 삶느냐. 그래서 짬뽕은 면발을 국물과 함께 삶고요. 라면은 따로따로 이렇게 하고 라면의 기원은 원래 남면이라고요. 이렇게 수타면에서 기원을 했고요. 일본 3대 라면 지역이 있습니다. 후쿠오카, 삿포로, 기타, 가타. 여기 가시면 꼭 라면을 한번 맛보시면 좋을 것 같고 후쿠오카 지역에 가면 그 돼지 국물로 만든 네. 걸쭉한 나가사키 짬뽕과 비슷한 그런 면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게 군함도입니다. 아유, 군함도. 네, 하시마. 네. 네, 이 강제징용의 역사가 있는데요. 이게 전쟁의 폐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전쟁의 폐허가 아니고요. 태풍 맞아서 이렇습니다. 오. 네, 그래서 이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인데요. 폭격 맞은 거 아니었나요? 네, 폭격이 아니고요. 태풍 맞아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가사키에서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 가면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섬이고요. 야구장 2배 조금 넘습니다. 원래 이 가운데 볼록 튀어나온 데만 섬인데요. 나머지 지역은 인공으로 만들었습니다. 시멘트로 이제 네네. 만든 거. 그 미쓰비시가 이 군함도를 사가지고 이 밑에 해저에 탄광이 있거든요. 해저 그래서 탄광이네요. 네, 해저 탄광을 개발을 해서 개발을 했는데 일본이 1970년대 넘어서면서 이 석탄 산업을 이제 사형화합니다. 그러면서 석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서 이 여기 있던 한 6천여 명이 떠나가고 관리가 안 되면서 이렇게 무너진. 그래서 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여기 사는 사람이 도쿄보다 더 부자였습니다. 오. 그래서 그 당시에 흑백 TV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자 동네였던 곳이 이곳
군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사키에 간다면 이 군함도 한번 구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대지마 있잖아요. 네. 지금은 섬이 아닙니다. 육지입니다. 아, 이제 붙어버렸나요? 네, 거기를 간척을 다 해서? 이제 육지화 해가지고요. 네. 지금은 나가사키에 가면 육지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음. 그 나가사키 제가 그 캡틴 따거라는 친구랑 같이 이제 갔다 왔거든요. 네. 그 유튜브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차이나타운에 가서 그 나가사키 짬뽕을 맛보고요. 그 앞에 바로 대지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지마도 구경을 하시고 오. 그 앞에 또 항구가 있습니다.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 군함도까지 가보는 일정을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유 네덜란드에서 출발했던 게 대지마? 저는 대지마라는 표현을 처음 듣고 얘가 도대체 네덜란드랑 무슨 상관이지? 이게 동인도에서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었거든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구나라고 네네네.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최고민수 작가님과 함께 경제사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흔히 하고 있는 금융 기법들이 1600년대 그때 네덜란드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듣고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네네. 사실은 원래 활동을 하려고 몇 가지 더 준비를 했는데 네. 나중에 뭐 많은 또 호응들이 있으면 네. 추가적으로 한 네. 90개 꼭지 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때는 코지마 안마 의자에 앉아가지고 예, 좋습니다. 편하게 네네.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자, 이상으로 경제사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